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부 교육심리학 동기와 학습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개인의 정서적, 정의적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동기를 과연 이 정서적, 보통 칭에는 이제 정의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감정과, 즉 정서와 같이 합쳐가지고 정의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이러한 어떤 분류 자체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동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정의적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차피 이제 동기라고 하는 측면이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학습 동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학습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왜 학습을 하려고 하는지, 학습을 하게 되는 어떤 원인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적 또는 이제 정의적 특징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절 동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동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티브, 모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기화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를 하는 거죠.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우리 학원 365쪽에 교육행정 쪽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요 동기는 좀 다르겠죠. 교육행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조직인으로 이제 바라보고, 조직인의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행정 쪽에서도, 이 동기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르죠. 예. 여기서 지금 현재 배우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되고, 뒤에서 배우는 동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행동의 활성을 증감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심리적 요인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며 시험에서 성공하도록 만드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동기의 특징, 동기의 종류.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외주적 동기하고 이제 내재적 동기입니다. 외주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강화로서의 동기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활동 자체보다 보상과 처벌 같은 활동의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돼 있고.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나 호기심, 자아개념과 같은 요인에서 유래하는 스스로의 욕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대한 외부의 보상과는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때 형성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를 갖다 이제 비교를 합니다.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 흥미, 호기심, 즐거움과 같은 것에 의해 이제 동기화되고, 과제를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동기이고,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성취를 즐기도록 동기가 유발되는 존재라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인본주의 혹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이제 주로 강조합니다. 외주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압력, 보상 및 처벌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동기가 된다. 과제와 상관없이 외부의 보상을 얻으려는 것과 관련된 동기이다. 인간은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존재라고 이제 가정하는 것이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제 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좀 앞서 이제 여러 개념들을 보면
지금 이 동기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다라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을 했고 저는 교육학도 굉장히 치밀한 사회과학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어떤 개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폭발력이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잘 갖춰지고 그래서 그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내 행동의 어떤 원인이 돼서 제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과 부합돼서 발현이 됐을 경우에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어른이 되는 즉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내재적 동기를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을 나쁜 것 또는 더 아래 단계의 것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재적 동기가 굉장히 많이 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생활성에서 볼 때 여러분들도 교사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성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평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장인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수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등을 생각해서 뭐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갖다가 어떤 건 더 좋고 어떤 건 더 나쁘고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중립적 개념으로 놓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재적 동기가 작동하는 시점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나이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보면 어른도 내재적 동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외재적 동기밖에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은 양자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보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재적 동기를 갖다가 지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양자의 어떤 비교 속에서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더 열등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학에 이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에 접근할 때 주의하셔야 할 지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은 방향을 갖다가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어떤 측면들을 양극단으로 몰아가지고 좋고 나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 유발의 이제 방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외재적 동기 유발의 방법을 보면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학습 과정을 충분히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칭찬이죠. 칭찬. 자, 올바른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외재적이에요. 항상 아이들한테 대해서 이러저러한 잔소리를 해야 되고 잘했을 때 칭찬해 줘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상과 벌을 적당히 활용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칭찬, 상과 벌. 자, 내재적 동기 유발 방법을 보면 호기심을 갖게 하고 도전의식을 갖게 하고 성취감과 발견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정해서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뭔가 그 아이한테 학생한테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끌어내는 선생님도 그렇고, 또 그것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자, 동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기본적인 생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기초적인 강화에 의해서 그 유기체,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 강화는 학습 행동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 아동의 학습에 대한 동기 부족을 학습 행동을 유지하는 보상이나 유인가가 적절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란 특정한 행동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매력적인 사물이나 사건이에요. 유인가란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단련시키는 사건이나 사물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학생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교실에서 제시되는 유인 체계와 보상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썬다이크, 스키너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행동주의에서 바라보는 그 인간에 대한 관점이 그런 겁니다. 야,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냐? 상당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 나가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차원적이지 않다. 우리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입장이 행동주의예요. 뭔가 맛있는 걸 주고, 그렇죠? 상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행동을 하고, 체벌을 가하고, 뭔가 이제 두려운 공포심에 의해서 안 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고, 그렇지 않냐? 자, 두 번째는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동기의 내재적 근원을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생득적 욕구로 보고, 사람들은 욕구가 만들어 놓은 긴장에 의해 동기화되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학습자를 동기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자원인 유능감, 자존감, 자율성, 자아 실현을 격려해 주는 것을 뜻한다. 메슬로우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우리 앞서서 볼 때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외주적 동기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을 하는 거고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에 포커싱을 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지주의입니다. 개인적 자유, 선택, 자기결단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노력, 신념이나 질서, 이해에 대한 욕구 등을 강조한다. 이해, 이롭고 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은 계획, 목표, 도식, 기대, 귀인 등에 의해 시작되고 조절된다. 사람들은 사건이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반응한다. 외부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든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나오지만 뭐 개인적 자유 선택, 자기결단 얘기하니까 내재적 동기를 더 강조를 하겠죠. 인지주의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학습 동기 이론도 어렵지만 뒤에 우리 학습 이론, 교수 이론 여기 있어서도 이 인지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귀인 이론이라든지 목표 이론이라든지 등등등 이론들이 인지주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가 통합된 접근으로 동기를 목표에 도달하려는 개인의 기대와 목표가 자신에게 부여한 가치, 목표가 자신에게 부여한 가치의 산출물이다. 그러니까 기대와 가치가 합산된 산출물이 바로 동기이다. 인간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의해 동기화된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를 강조하는 것이 사회 학습 이론입니다. 자, 2절 학습 동기입니다. motivation to ru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그 학습을 하려고 하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학습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학습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이 연구들의 목적이에요. 학습 동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학습 동기란 학생들이 학습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학습 활동이 목표로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이제 다양한 동기가 있고 그 동기들이 개인의 특징적인 위기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고전적 학습 동기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질 이론이에요. trait.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를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인 어떤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특질 이론에서는 주로 이제 성취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뭔가를 갖다가 성취하려는, 획득하려는 그런 이제 동기라고 하는 것이 학습 동기와 유사한 것이다.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찾고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보다 높은 성취 기준을 세워 이를 위해 노력한다. 바로 이제 그런 어떤 특질,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성취 동기라고 하는 것을 일관성을 가진 일반적 특성,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연구를 해보니 성취 동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과제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역 특수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동기를 갖다가 유발시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에 있어가지고 어떤 학습 과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성취하려고 하는 동기가 다를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를 거예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학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과 관련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나의 자질을 갖다가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교육학을 갖다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또 다른 성취 동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취 동기는 자기 효능감, 목표 설정 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관련이 있고 인지적 요소가 학생의 과제 선택과 이를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또 통하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그 인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석이잖아요. 교육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나는 돈 벌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학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과 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육학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일반 직장인이 되겠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장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교육학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 해석하게 되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동기를 사건과 자극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반응의 함수 관계로 본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피하고 강화물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며 현재의 행동들은 과거에 강화되었던 반응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칭찬을 하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벌을 가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비판이 가해지죠. 최근의 연구들은 학습이
추동에 대한 만족이 없어도 나타나고 인간이 단기적인 욕구 충족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 성취를 위해 행동한다. 여기 나오지만 이제 추동이라고 하는 것을 드라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겁니다. 쭉. 어떤 실마리 같은 것이에요. 실마리 같은 것. 내가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 이제 드라이브 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촉발시키는 거죠. 그 촉발되는 것이 흡족할 때, 만족스러울 때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바로 그런 어떤 촉발되는 그런 것이 이제 강화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코파이 같은 거. 여성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초코파이. 강화는 외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동기는 오히려 학습자의 기대나 신념에 의해 일어난다. 학습 동기는 강화물 자체보다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주며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유지시켰을 때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인본주의 학습 동기 이론이에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특징, 인간이 위기체적 수준의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위계적 욕구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이 위계적 욕구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결핍 욕구하고 성장 욕구하고. 결핍 욕구, 생지적 욕구, 안정 욕구, 소속감과 애정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 이런 것이 이제 결핍 욕구입니다. 부족한 것이 충족되면 해소된다.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분히 실현되어야 비로소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현된다. 얘기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상위 욕구에 해당되고 이 위계의 욕구들은 충족되지 않고 경험함으로써 확장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욕구이다.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내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방향은 단순히 생물학적 만족이나 긴장의 감소가 아니라 자아 실현에 추구하는 점이 중요하다. 욕구 위계 체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고 일관성과 예언성 면에서 취약하다. 이게 이제 비판이에요. 이러한 측면입니다. 이제 잘 짰죠. 우리가 그렇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직관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인데 경험적으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꽤 있죠. 우리는 일종의 이제 식탐, 먹을 것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게 자아실현 단계까지 올라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녁 때 먹방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식욕이 확 올라오면서 손이 라면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위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행정 시간에 이거 다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욕구의 장본인이 돼서 거기서 이제 다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욕구 위계 이론을 갖다 배우는데 교육적 시사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가정과 학교에서 안정감과 소속감, 애정을 충분히 느끼며 자기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충족될 때 이럴 때 학생들은 더 열성을 보일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결핍 욕구가 충분히 채워졌는지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학생이 지니고 있는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학생을 먼저 인간으로 대하고 그의 행동과 분리된 그의 내재적 가치에 의해 긍정적 관심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 로저스의 자아실현 경향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뒤에 상담 이론에서도 또 다룰 겁니다. 비지시적 상담. 자, 로저스는 인간이 가진 욕구들이 자아를 유지하고 고양시키며 자아 실현을 위해 작용한다는 전체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아 실현 욕구를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고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욕구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실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성장을 위한 노력에는 투쟁과 고통이 수반되고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을 실현 경향으로 보았다. 자아실현 경영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고 타율성을 벗어난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거를 동기의 원천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나를 갖다가 자아를 갖다가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동기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경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이며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누구나 긍정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학생은 자신의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적응적이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욕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이 바로 이제 비지시적 상담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돼요.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 거죠.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이니까. 네. 선천적인 거예요. 그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식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칼 로저스가 얘기하는 비지시적 상담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Full Functioning Individual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롭고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자신을 신뢰한다. 성적이나 특정 행동에 따라 처벌을 두는 행동을 피하고 무조건적인 관심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학교 환경과 교사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유기체의 평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됩니다. 투쟁과 고통의 모든 경험들은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는지 방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유기체의 평가 과정에 의하여 평가된다. 자신을 유지하고 고양시킨다고 지각한 경험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지성적으로 추구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된 경험은 회피하려고 노력한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평가 과정은 새로운 시도가 자신의 성장을 촉진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아실현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유기체의 평가 과정과 자아실현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성장과 자율성 발전을 촉진하기도 또 저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칼 로저스가 주장을 한 겁니다.